대변을 참아야 돼. 대변을 참아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병이 됩니다. 그래서 빈변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3-4번씩 대변을 보아도 모금 체질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금 체질이 석등을 잘 못해가지고 건강을 잃으면 하루에 한 번씩 보든지 이틀에 한 번씩 보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한 번 가면 30분씩 40분씩 앉아있으면 대변이 안 나옵니다. 삐질삐질 나오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하다고 했는데 신경이 달리 예민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잘합니다. 분위기 파악. 어떤 신체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어디 가면 기미 파악을 잘합니다.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얘들 오늘 엄마한테 혼났구나 딱 느낍니다. 그리고 모금 체질이 가진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조울 성향이 있습니다. 조울 성향.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조울 성향 무슨 말인가 하면 12시는 조, 6시 울. 조했다가 기분이 업됐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가지고 12시에서 9시에 한번 치고 바로 6시까지 갑니다.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가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침울해 있다가도 누가 옆에서 칭찬 한마디만 해주면 금방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좋을 성향인데 12시와 6시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물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테릭하고 신경질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조울증은 정신병의 일종이죠. 그런 경우는 모금 체질에게 잘 나타나고 또 이 모금 체질들은 몽상가적 경향이 있습니다. 몽상가. 머릿속으로 다 해결합니다. 판타지적 요소가 많습니다. 머릿속에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다 해보면 토양 체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양 체질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리고 토양 체질들은 또 자기의 성향을 잘 드러내고 도드라져 보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빨리빨리만 있는 게 아니고 느릿느릿도 있는데 느릿느릿보다는 빨리빨리 사람들이 자기를 표출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느릿느릿보다 훨씬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특징을 말할 때 한국의 특징 뭐 빨리빨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체질들의 특징은 일을 만들면 돌아다닙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일을 만들면서 나 오늘 퀼트 배우러 가. 퀼트 열심히 합니다. 퀼트 뭔지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바느질 하는 거, 바느질 배울 거부터 다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누가 종이접기 한다고 합니다. 종이접기? 이거 하는 거 집어치고 또 종이접기 하러 막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잘합니다. 또 종이접기 하다가 또 누가 뭐 한다고 또 이렇게 하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 일을 벌리지만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기처리가 영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흘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이렇게 외향적이기 때문에 집안에는 좀 소홀합니다. 남들한테 잘하는데 외부에 나가면 누가 봐? 그 사람 너무 좋아. 그런데 집안에 있는 부인은 속을 푹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재주도 많고 또 어떤 형태를 재현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색감도 뛰어난데 눈으로 색감도 뛰어나서 유명한 화가들이 토양체질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화가. 그리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변덕도 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좀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했는데 토양체질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토양체질들 나쁜 얘기가 안 되니까 좋은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심이 강하고 희생정신이 강합니다.
활동가적 기질이 있고 사교성도 좋고 또 상당히 낙천적입니다. 세상은 낙천적으로 살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무슨 수녀님이나 비구니들이나 원불교 정녀님들 이런 분들이나 이런 수행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사회 활동가들 무슨 빈민구제 활동을 한다든지 의료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체질이 가진 성향에 그 활동가가 아주 딱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사교성도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 딱 만나면 전 회장님 오늘 저 처음 만나는 사람 먼저 아는 체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토양체질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그래 이제 그만 또 좋은 얘기 또 한번 할까요? 다음은 토음체질입니다. 토음체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보고화를 먹고 사는 분인데 이런 분은 아주 팔체질에서도 우리가 무슨 인구 세계 인구를 40억이라고 하면 각 체질당 한 5억 명씩 있다고 산술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그렇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 토음 체질은 아주 희소한 체질입니다. 진료실에서 10년 진료해야 한두 명 만날까 말까 하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알이 이 체질에게는 아주 이로운 음식이고 그리고 또 약물 우리가 옛날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발명되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약이 있습니다. 페니실린이라고. 근데 이 체질은 페니실린 중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 구조에서 보면 가스트로토니아는 위장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위장 자체 위는 근육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위 근육의 탄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마치 돌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먹지는 않겠죠, 사람이. 다음은 이제 수양 체질인데 메노토니아 수양 체질. 앞서서 우리 얘기했던 여름엔 일사병으로 쓰러지던 친구 그리고 4, 5일 지나도 대변을 볼 생각을 안 하던 친구 이 친구가 수양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 체질 특징 중에 변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변비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따지면 변비는 대변을 보는 횟수나 시간이나 대변의 양이나 대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을 때 다 변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며칠씩 안 보는 게 변비가 아니라 매일 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변을 보는데 지장이 있다면 변비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비는 자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 상태일 때의 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양 체질이 건강하다면 4, 5일이 지나도 대변 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전혀 대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긴 사람은 10일씩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 체질들이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토양 체질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토양 체질들은 이미 지나왔지만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뭐냐면 토양 체질은 대변을 못 보면 열이 차가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열불이 납니다. 근데 수양 체질들은 그렇지 않고 늘 오래도록 견딜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만약에 수양 체질이 자기가 섭생을 잘 못해서 병이 많이 든 상태라면 그것도 매일 며칠씩 대변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만나면 모두 병든 분들만 만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만날 기회가 저번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 초보자들은 흔히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수양 체질이 병이 들어서 한의원에 갔습니다. 체질 한의원 딱 써있어. 체질 한의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당신 하루에 대변 몇 번씩 보셔? 3번 보는데요? 네, 이 사람 모금 체질 봤습니다.
초보 의사들은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다음은 수음 체질인데 수음 체질은 앞에서 오래도록 씹으면서 시간을 죽였던 친구입니다. 오래도록 씹는 친구. 자, 체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체형이. 그런데 이 사람 위가 식도가 이렇게 있으면 위가 이만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명치거든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위는요 배꼽 밑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를 의학 용어로 위하수라고 합니다. 위하수. 배를 뚝뚝뚝 끓이면 물소리가 펄펄펄펄 납니다. 그런데 이런 체형을 쇠장형이라고 해요. 쇠장형. 위하수는 수음 체질에 있어서 거의 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위를 최고 약함이 타고났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래서 항상 소화 문제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시키는 거. 음식을 먹는데 양껏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먹지도 못합니다.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100을 먹는다면 한 80이나 70 먹는데 80, 70 먹는 것도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한 40이나 50 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살찔 여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체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마치 지나다니는 젓가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중요한 인연은 김명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맺어졌는데, 김명신 선생님께서 본인을 수음체질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제가 아까 뵙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분은 수음체질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던 아이 권동원 박사님 얘기를 했는데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아이는 금양체질입니다. 금양체질의 특징은 물론 동무이재마도 사상으로 따지면 태양인이고 우리 팔찌로 따지면 아마도 금양체질일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인류의 역사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을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체질은 금양체질입니다. 그리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체제나 기존의 사회 구조를 변혁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발명가나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발명가나 또 베토벤과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은 금양체질입니다. 금양체질, 베토벤이 자기 말년에 쥐가 먹어갔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기일 겁니다. 아마 육식. 그리고 또 금양체질의 특징은 고립성이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어떤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골똘하게 하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밖으로 소통하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권동원 박사님께서 2주에 와서 강의하실 때 구석에 처박혀서 외롭게 살고 계시다고 하셨다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외롭게 혼자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고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고립되어 있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토피가 대유행인데 아토피가 대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조금 어디 피부가 간지럽거나 비수름이 좀 나거나 하면 병원에 갑니다. 그럼 의사들이 대유행이기 때문에 이걸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경향이 호전됩니다. 당신은 아토피 없다입니다. 당신에게 아토피 없. 이 사람이 하도 아토피, 저 사람이 하도 아토피, 아토피 다 대유행이고 신문 광고란 병원 광고란을 보면 한 3분의 1은 아토피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에 갑작스럽게 생긴 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육식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아토피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접히는 부분이 뭐 가렵거나 진물이 좀 흐른다고 모두 아토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아토피는 마치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피부 표면이 있다면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게 피부가 이렇게 마치 가뭄 든 논바닥처럼 쪽쪽 갈라지는 거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전형적인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토피성 피부염은 8체질 중에서 유일하게 금양체질에게만 옵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변하면서 아토피를 오래 앓고 있는 아토피는 오래 앓습니다. 아주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토피를 오래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금양체질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음체질인데요. 금음체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을 세게 타고났고 담낭이 제일 약합니다. 우리 한의원에 오셨던 60대 노익장을 자랑하시던 환자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번도 못했다고 하시는 분이 금음체질인데요. 그분은 하루에 푸시업 500개씩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30개만 해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제 옆에 딱 오시면 그분이 뻗치는 힘 때문에 제가 주눅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는 1등을 한 번도 못했다고 항상 푸념을 하시는데 그분이 1등을 못한 원인은 다름 아닌 경기 전날 먹은 고기 때문입니다. 고기만 먹지 않았으면 그분은 늘 1등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코오롱 마라톤 팀을 지도하던 정봉수 감독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특이한 식이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식이요법. 그게 무슨 식이요법인가 하면 그 팀의 선수들은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에 앞서서 꼭 고기만 일주일 먹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라톤 선수라면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을 텐데 안 해야 될 텐데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분의 식이요법의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고기를 일주일 계속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채식만 먹입니다. 그러니까 정봉수 마라톤 팀에서 마라톤 열심히 하던 선수들은 채식의 힘으로 나가서 메달 열심히 딴 것이지 육식을 가서 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마치 정봉수 마라톤 팀의 식이요법의 특징은 육식이다 이렇게 써져질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분은 그것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던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영조가 결국 못 견디고 뛰쳐나왔습니다. 선수들에서. 황영조가 일성으로 한 얘기가 자기는 고기를 먹는 식이요법을 절대 할 수 없다. 그게 일성이었습니다. 황영조 씨의. 그런데 이제 그 금음체질은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금음체질 얘기하면서 육식을 얘기했는데 모두 다 육식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파킨슨병, 무하마드 알리 생겼죠. 치매 이런 것들, 치매는 손해가 위축돼가지고 생기는 병인데 이런 것들이 다 육식의 영향 때문에 생기는데 주위에 치매를 앓고 계신 노인분이 계시면 금음체질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육식을 자꾸 먹어서 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화를 통제를 못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막 싸웁니다. 집 바뀌고 길거리고 간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금음체질입니다. 또 고집이 세고 남과 잘 타협하지 않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이 복합적으로
이분들을 길거리에서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분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화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걸. 이제 나쁜 얘기를 쓰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음감이 좋기 때문에 금흥체일들은 유명한 연주인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악기 연주자들이 많고 그리고 또 성악가들도 많습니다. 노래도 잘 부릅니다. 호흡도 길고 김경호 같은 분들입니다. 김경호 씨 가수. 그리고 이제 마라톤 얘기를 했는데 왜 마라톤이냐 하면 이 콜로토니아는 대장이 세고 담이 작은데 대장만 센 게 아니라 폐도 같이 셉니다. 그런데 이 금음체질들은 심장, 소장과 심장이 연관되어 있는데 심장이 작은 쪽에 속해 있어서 심장이 웬만하면 흥분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흥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뛰어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숨이 차다는 것은 심장이 흥분해서 과도하게 뛸 때 숨이 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뛰면 뛸수록 속도가 더 납니다. 금음체질들. 물론 훈련한 선수들에 한해서겠지만 건강한 그렇게 해서 흥분하지 않는 심장과 강한 폐가 금음체질인 마라토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8체질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변 인물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집, 제가 드린 자료집 폴리 진검다리한 자료집이요. 66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없으신가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럼 귀로만 들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료집 66쪽을 보면 우리 시대 최고의 논객 진중권이 황우석 씨와 백남준 씨를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관련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애국자들은 원래 애국 같은 걸 잘 안 한다. 그저 제 잘난 맛에 살다가 나중에 국제적 명성을 얻어 본의 아니게 애국자가 될 뿐이다. 그의 나라 사랑을 굳이 입으로 확인하고픈 꼭지 덜 떨어진 한심한 기자들의 애국적 질문에 짜증이 났던 걸까? 백남준은 말한다. 나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고 참는다. 한국을 선전하는 길은 내가 잘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 백남준 씨의 말이고요. 다음 이제 황우석 씨가 얘기합니다. 반면 가짜 애국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툭하면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곤 한다. 황우석 씨 말.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도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렇게 외치던 줄기세포 영웅.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낱말이 8번이나 반복했다.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가 고작 세계를 속인 논문 조작자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이 낯간지러운 애국질에 여전히 감동 먹는 동포들이 너무 많다. 그게 문제다. 감동 먹는 동포들 누구신지 알겠죠? 상과라고 불리는 무리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백남준하고 황우석하고 정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황우석 씨와 백남준 씨가 정반대의 체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정보를 이 글에서 담고 있고 진중권이 그런 특징을 잘 파악해서 글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중권 씨는 백남준 씨를 진짜 애국자고 황우석 씨를 가짜 애국자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국을 자기를 드러내는 곳에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례입니다.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할 때 반대 체질은 정반대로 했던 걸 상기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근래에 네덜란드 이적한 축구선수 이천수인데요. 그 자료도 있는데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이 없으시니까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기사인데 이천수가 13일 밤 2006년 독일 월드컵 D조 조별리그 첫 상대 토고를 맞아 후반국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오른발 프리킥으로 기막힌 동점골을 뽑아냈다. 자신의 월드컵 통산 첫 골이자
태극 전사들이 지난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뽑아낸 통산 20번째 골이다. 이천수는 경기가 끝난 뒤 믹스투전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월드컵에서 꼭 골을 넣고 싶었다. 나만의 공식적으로 볼을 찾고 골이 터진 뒤 동국이 형이 하던 세리머니를 따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태극전사 23명이 그라운드에서 펼친 활약을 통해 전 국민이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자랑스럽다 강조했다. 제가 이번에 읽을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천수는 프리킥 상황에서 을룡형과 누가 찰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넘쳐 내가 차겠다고 먼저 얘기했다며 을룡형이 양보를 해줬고 골을 차는 순간 80% 이상 골이 들어갈 자신감이 넘쳤다고 덧붙였다. 이천수는 또 이번 골이 대표팀 통산 월드컵 20호 골이고 동국이 형이 배번이 20번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연관성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골을 넣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다고 웃음 지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천수는 또 내 배번이 14번인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이번 월드컵 14번째 경기였다. 점심식사 시간에 감독이 손으로 14번을 가리키며 꼭 골을 넣으라고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이거 혼자 얘기한 거니까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는 이어 데이비드 베컴도 월드컵에서 많은 골을 넣었지만 이번 월드컵 프리킥 골은 자신이 넣은 이번 월드컵이 처음이라고 들었다며 프리킥은 정지된 상태에서 차기 때문에 모든 관중이 숨을 죽이며 지켜본다. 그런 상황에서 꼭 골을 넣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뷰 기사에서는 이천수라는 사람이 가진 체질적인 특성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한 개씩 분석해 볼 텐데요. 한국팀은 토고전에서 박지성이 토고 선수에게 반칙을 당해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그 선수는 퇴장당했죠. 자, 그럼 프리킥 문제 앞에 프리킥 상황이니까 그럼 이 프리킥을 누가 찰 것인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표팀은 토고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세트피스 상황을 가정해 두고서 전문적인 키커를 정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김진규가 찰 건지, 어떤 상황에서는 이천수가 찰 건지, 어떤 상황에서 이을용이 찰 건지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이 반칙으로 얻어낸 프리킥의 위치는 2002년도 월드컵에서 3, 4위전 터키전에서 이을용이 골을 넣었던 위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위치라면 감독이 사전에 이을용한테 임무를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임무를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이미 이천수는 프리킥을 2번이나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을용은 자기가 잘 차는 위치가 됐으니까 자기가 찰 욕심이 생겼겠죠? 없다면 바보고요. 생겼겠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천수가 동물적인 감각을 발휘합니다. 그 사람 눈에는 세계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빅리그 스카우트들의 눈초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서 을룡 형이 차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형 내가 찾게 이럽니다. 이천수는 인터뷰에서 을룡이 양보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자료집이 없으신데 나중에 잘 이 사진을 꼭 봐야 되는데 자료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골이 들어간 후에 이을용이 보여준 표정이 있습니다. 특유의 표정. 그걸 보시면 이을용이 양보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천수는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앞세워서 자신이 넣은 골을 합리화합니다. 무슨 20번째 골하고 이동국의 20번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그리고 빠지지 않고 영국의 데이비드 베컴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강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들은 우리 나라의 학교 학원 스포츠 현실상 제도권 교육에서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체질적인 특성을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이 가진 날 것 그대로 자기의 특성을 표출시킵니다. 이천수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천수를 딱 보면 토양체질 표본과도 같습니다. 이천수하고 거의 동년배인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신상명세를 보니까 태어난 해는 똑같습니다. 박지성과. 근데 박지성이 한 학년 빨리 학교를 가는 바람에 이천수가 자기는 꼽겠지만 형이라고 합니다. 박지성한테. 그래서 이제 박지성의 인터뷰 기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서 앙골라와 이제 평가전을 했는데 그 평가전에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상암 경기장에 갔었습니다. 하여튼 앙골라전을 앞두고 질문자가 말합니다. 앙골라전을 앞두고 이천수가 경쟁자로 손꼽받았는데 이천수가 박지성을 경쟁자로 손꼽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성이 대답하기를 누구도 주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선수가 실력의 차이가 없는 만큼 월드컵 전까지 얼마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선수 간의 대결보다는 자신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동일한 질문을 이천수한테 경쟁자로 손꼽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누가 당신을 경쟁자로 손꼽고 있다 이렇게 이천수한테 얘기했다면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이고 자신의 기술이 얼마나 좋고 프리킥을 꼭 차서 골을 넣고 싶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박지성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천수는 박지성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박지성은 이천수가 제멋대로 날뛰는 것은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는 오로지 경기에 임하는 자신의 준비가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운동선수가 이런 얘기하기 참 힘듭니다. 박지성이 자기 성찰적이라면 이천수는 자기 표출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황우석 씨와 백남준 씨 얘기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향이 반대라는 것은 가진 그 사람의 체질이 어떤 사람과 정반대일 거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천수가 수양 체질이라고 했으니까 정반대는 수양 체질인데 박지성이 수양 체질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신형 엔진이라고 경기 중에 끊임없이 뛰어다닙니다. 박지성의 플레이는 뛰는 거 일색입니다. 뛰다가 부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순간순간 아주 포커스 감독도 극찬했는데 박지성이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과감한 돌파, 공간 창조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마도 수영 체질보다는 수영 체질과 비슷한 금음 체질일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여성이 한 명 있는데 여성이 있어요. 자기가 글로벌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이름도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낸시 레인이라고 지었어요. 여권 이름이 낸시 레인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자기는 스스로 아티스트 낸시 레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방송에 나오면. 근데 이분은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엔터테이너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분도 자료집에 보시면 대중들 속에서 도드라져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도 토양 체질일 겁니다. 물 한 잔 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 영역이나 직업을 포기하고 방송인으로 전직한 또 다른 유명인 여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할 때 일행에 포함돼서 데려갔는데 안숙선 명창이 창할 때 여기 앞에서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붙인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김용옥 선생님이신데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자기
원래 직업이 철학 교수님이신데 요즘은 뭐 철학 교수님 안 하시고 방송 나오시고 또 중앙일보에 기사도 쓰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료집을 2개를 드렸는데 주석원 원장이라고 팔체제약의 원리라는 책을 최근에 펴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비판한 문건을 제가 또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문건 중에 이 도원 선생님에 대한 제 소감을 적은 챕터가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10년간 좋아했던 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욕은 안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주석원 원장 책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팔체질학의 원리라고 제목도 거창하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도원 선생님 책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인 통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석원 원장 책을 언급하는 것은 제가 자료집에서 썼다시피 저는 주석원 원장이란 분하고 일면식도 없고 당연히 개인적인 감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 전에 이 단체에 권돈 박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저도 오늘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부에서 우리 팔체질 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팔체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니까 요즘 뭐 인터넷만 뒤지면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관심이 더 있는 분은 책이 좀 비쌉니다. 근데 뭐 서점도 이렇게 뒤져보시고 하실 텐데 근데 이 팔체질학의 원리라는 책이 이전에는 이런 형식의 책이 출판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 뭐 배철한 원장이 팔체질 건강법 같은 책을 만들긴 했지만 그거는 자기 얘기는 전혀 없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만 갖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팔체질 의학을 계통적으로 챕터별로 소개한 책은 유일하게 이 책인데 최근에 출판됐고 그리고 도원 선생님 백을 믿고서 각종 매체에서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혹시라도 구입하실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높아진 삼아서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통 옆에 뭐가 달려있죠? 엘리베이터 통의 옆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 균형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균형추 삼아서 제가 제 문건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석원 원장의 책을 사실 분들은 책만 읽어보지 마시고 제가 드린 문건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팔체질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했고요. 이제 아까 4개 써드린 것 중에서 구조까지 3번 구조까지 얘기한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건. 실질적인 조건은 선천적 조건과 후천적 조건이 있습니다. 선천적 조건을 먼저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놀이터 아이들이 타고 노는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 이것을 제1강장기라고 합니다. 제1강장기. 여기는 제2강장기, 제1약장기,
제2약장기라고 하고 이거는 중간장기라고 합니다. 대소에 관여하지 않는 장기 중간에 끼인 것. 장부 서열에서 중간에 있는 장기들은 장부 대소가 없습니다. 중간장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100부터 60까지 되어 있는 상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타고납니다. 체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경 체질이라고 한다면 제1강장기는 간, 제1약장기는 폐 이렇게 타고납니다. 이런 것을 선천적으로 장기의 구조가 강약 서열대로 불균형하게 타고납니다. 선천적 조건은 적당한 불균형, 그래서 적불균형이라고 합니다. 병든 상태가 아니고 건강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시소를 보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소는 사람 몸에 따라서 이렇게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시소는 높은 쪽은 위로 솟구치려고만 하기도 하고 낮은 쪽은 밑으로 가라앉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제1강장기는 100 아래로 떨어지는 법이 없고 제1약장기는 50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60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천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불균형. 이 상태는 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선천적인 불균형 구조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양 인자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100이 110이 되기도 하고 120이 되기도 하고 60이 50이 되기도 하고 40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후천적 조건은 과한 불균형이라고 해서 과불균형이라고 하고 질병의 조건입니다. 질병이 든 상태에 있거나 질병의 예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침이 더 세다면 질병이 나타나게 되겠죠. 치우침이 세지 않다면 어느 정도까지 참아주는데 몸이 참는 역치를 넘어가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끝단으로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 얘는 가만히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죠. 얘한테 따로 자극을 안 줘도 얘가 위로 올라가는 영향을 받으면 얘는 따로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얘가 또 밑으로 내려가는 영향이 되면 얘는 따라서 올라갑니다. 따로 자극을 안 줘도. 이런 것들, 이런 구조를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랑 구조라고 합니다. 기랑 구조. 어느 시소의 양쪽에 어느 한 곳의 영향만으로도 다른 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그런 것을 기랑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병의 조건이 되면 이 110이 된 것을 100으로 내리거나 50이 된 것을 60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체질적 치료라고 하는데 체질적 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질침을 맞거나 아니면 체질약을 먹거나 아니면 체질 식이요법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석등법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살이에서 이런 불균형 구조를 심화시키는 인자는 많고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질별로 그러면 이제 아까 체질적 조건들이 다 달랐죠. 체질 조건들이 다르니까 그 체질별로 먹어야 할 식이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질별 식이법을 환자들에게 지도하는 의학 체계는 세계에서 8체질 의학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체질이 있을 때 그 체질에게 유익한 음식은 그 체질이 약하게 타고난 장기를 돕는 거고 그 체질에게 해로운 음식은 강하게 타고난 장기를 돕는 겁니다. 강하게 타고난 장기를 도우면 110이 되겠죠. 그러니까 병이 되니까 해로운 음식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강하게 타고난 장기를 돕는 것이고 이로운 음식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약하게 타고난 장기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란 약물도 똑같은데 보법밖에 없습니다.
도로 뭐 음식에 무슨 병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법이 있는데 보법이 가서 이기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약물은 보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 보사 하는데 사법은 없습니다. 음식이나 약물에는. 그렇기 때문에 체질 음식법이나 체질 약물법은 정밀도에서 체질 침을 맞는 것보다는 정밀도에서는 떨어집니다. 체질 침은 보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보면 체질 침이 훨씬 단기적으로는 유효한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질 식이법을 잘 실천한다면 체질 침을 맞는 것 이상으로 체질 식이법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매일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자기의 몸의 체질에 맞춰서 맞는 음식을 잘 갖춰서 먹으면 그것이 누적되면 나중에 3개월, 6개월 지나면 침을 단순하게 몇 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 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강조하는데 체질침이 소총이라면 장기적인 체질 식이법은 원자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검색하시면 체질별 섭생표가 있는데 섭생표에 보면 음식도 있고 음식 말고 무슨 당신은 빨간색 급기를 금하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신은 빨간색 안경을 쓰지 마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라면집에 사시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섭생법들도 체질별 음식법과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모여서 명상을 하시며 호흡을 하실 때도 호흡조차도 자기의 체질에 맞춰서 해야만 합니다. 호흡인데요. 호는 내쉬는 숨입니다. 내쉬는 숨.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내쉬는 숨. 흡은 들이마시는 숨입니다. 그런데 이 호와 흡이 호흡 이러면 무슨 동일한 낱말 같지만 호와 흡은 정반대 음입니다. 정반대 음이. 그리고 관장하는 기관도 다릅니다. 호기는 폐가 관장하고 흡기는 간이 관장합니다. 간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질이 폐를 강하게 타고난 체질이면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실 때 내뱉는 숨을 길게 하셔야 됩니다. 내뱉는 숨을 길게 그리고 들이마시는 숨을 짧게. 정반대로 자신이 폐를 약하게 타고났으면 폐가 약하면 폐와 기란구조인 것은 간이니까 간을 세게 타고났습니다. 기란구조라고 했죠. 간폐, 최신 이렇게. 그래서 간을 세게 타고난 사람들은 대신 들이마시는 숨을 길게 하면 됩니다. 그게 자기 체질에 맞는 호흡법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하신 분들 중에 중도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짐작하기로 아마도 호흡을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음식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전자 조작을 한 농산물입니다. 사실 유전자 조작을 한 농산물에 대해서 탈칠적 어떤 개념이 정립된 건 없는데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전자 농산물에 대한 그 폐해는 이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사람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거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한 가지 팁상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얘기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말씀 요즘 많이 하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뭡니까? 지구온난화 주범. 메탄가스입니까?
찍어가지고 회사도 쓰는데 이번에 그래서 메탄가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지구 위에 있는 소들이 내뿜는 트림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견 맞는 얘기기도 합니다. 이 메탄가스가 온실효과를 가져와서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지구온난화는 지구라는 별 자체의 문제입니다. 지구가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힘을 잃는다는 얘기는 지구가 가진 힘을 점점 잃으면서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점점 잃으면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어요.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최후의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태양 가까이로 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힘을 잃으면서 지구 자체가 가진 힘을 점점 잃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태양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팔체질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신다면 권도원 박사님께서 쓰신 중요한 논문인데요. 파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파리. 잠깐 소개하자면 팔체질 의학은 불의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불의 의학. 그래서 팔체질론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이론은 불론입니다. 불론. 화학인데 이걸 읽어보시면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쓰신 거는 1983년 10월 24일인데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거는 1999년에 과학사상이라는 기관지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1983년 10월 24일은 우리 팔체질학에서 팔체질의 날이라고 기념하는 날인데 1965년 10월 24일 날 권도원 박사님께서 자신의 최초의 논문을 동경에서 열린 세계 친구 대회에서 발표한 날이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시간이 이제 좀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제시한 이 발음, 이 개성, 3구조 4조건에 대한 용어들을 다 설명했고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팔체질론을 의학에 적용했을 때 팔체질 의학이 되는데요. 팔체질 의학. 팔체질 의학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체질 생리, 체질 병리, 팔체질 감별법, 체질 치료, 체질 영양입니다. 이게 팔체질 의학이 가지고 있는 체계인데요. 체질 생리를 말하겠습니다. 체질 생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체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조건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 나타내는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체질별로 구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나타내는 생리도 체질별로 다릅니다. 목양 체질이 있는데 목양 체질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고혈압 애들이 병원에 가면 고혈압의 여러 가지 원인들 얘기하는데 본태성 고혈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태성 고혈압. 본태성 이렇게
본디 그 사람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의사들이 그 사람의 고혈압의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본태성 고혈압 이렇게 얘기하면 모른다는 얘기인데,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을 가진 체질은 목양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고혈압은 생리입니다. 병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자신이 혈압이 높은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원기양성하게 잘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채도 좋고 활동적이고 운동도 잘하고 땀만 내면 팍팍 땀도 나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나가는데, 아는 것이 병이라고 요즘은 건강보험에서 매년 신청하면 해줍니다.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병인 경우가 이 고형체질에게 해당됩니다. 어느 날 고형주가 당신 이번에 가서 신검 받으시오. 건강검진 받으시오. 이제 명령합니다. 근데 건강검진 빠지면 안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압을 딱 잽니다. 150, 90 이렇게 나옵니다. 150, 1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혈압이 높아요? 당신 고혈압이야? 재검. 딱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혀 자기는 혈압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 환자가 돼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재검이라니. 그래서 이제 재검은 보통 좋은 병원에 가죠. 시설이 좋은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다시 또 갑니다. 근데 이미 쫄았어요. 쫄았기 때문에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 가서 혈압을 딱 재면 이번에는 160이 나옵니다. 80이 올라갔어. 그래 의사가 또 얘기합니다. 당신 신검 처음 받았을 때도 고혈압인데 지금도 고혈압이요. 확인 사살했어. 당신은 고혈압이요. 이제 한 달 치료 고혈압 처방 받으시오. 처방을 딱 줍니다. 별 수 없이 한 달분을 고혈압약을 맞춰서 집에 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질병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왜 그러냐 하면 혈압이 본디 높은 사람들은 높은 혈압에 맞게,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피를 뿜는 힘인데, 뿜습니다. 어디로 뿜느냐? 사지 말단에 있는 혈관들로 피를 뿜습니다. 뿜는 힘인데, 그래서 자기가 본디 높은 고혈압 상황에 맞게 혈관들이 탄력이 좋습니다. 탄력이 좋아요. 탄력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인위적으로 혈압약을 먹여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또 부가적으로 의사가 반드시 지시했습니다. 당신 내일부터 고기 먹지 마시오. 당신 채식만 하시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의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목양치질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될 사람들인데 특히 소고기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질표를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잎채소가 있습니다. 상추, 배추, 양배추, 시금치, 깻잎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내일부터 신선한 야채를 드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이미 쫄았는데도 약도 지어왔으니까 잘 따르기 위해서 혈압약을 때맞춰 잘 먹으면서 그 의사가 지시한 식이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일절 끊고 맨날 풀만 먹습니다. 푸성기만.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없습니다. 피곤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피부색이 거무튀튀해집니다. 안색도 거무튀튀해지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콧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콧것이 들린다던가. 그건 아주 심각한 다음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미 질병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의사의 지식 너무 잘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목양체질들은 고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180 정도까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열심히 잘 먹어야지 탄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게 타거나 혈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압약 열심히 먹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관이 흐물흐물해집니다. 탄력이 줄어들어서 흐물흐물해져. 어느 날 갑자기 찢어집니다. 혈관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옵니다. 중풍이 옵니다. 그래서 목양치질들 뚱뚱한 사람들 저 사람들 맨날 중풍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중풍이 잘 오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중풍으로 몰고 간 것은 잘못된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음식이거나 잘못된 섭성이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이 잘 오지만 사실은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미리 대처했다면 중풍을 염려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활기차게 여성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풍이 와버리면 마비성 질환들은 다시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기 전의 상황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그런 중풍이 아니라면 혈관이 터진다거나 해서 생긴 중풍이면 병이 나기 전에 정상적인 단계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평소에 병이 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영체질에게는 변비가 변을 자주 보지 않는 것이 생립니다. 근데 반대로 모금체질이 건강하게 모금체질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루에도 3-4번씩 변을 보아야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립니다. 이게 팔체질의 생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고혈압이 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팔체질 중에 저혈압이 생긴 사람도 있겠죠. 저혈압이 생기는 체질은 토양 체질입니다. 인삼 먹으면 열 뻗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